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상철입니다. 올해 67세이고 4년 전 중견기업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관리팀 부장으로 33년을 일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 중 하나였습니다. 제 아들 민석이가 대기업 입사 면접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특별히 청국장을 끓여 놓았더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서부터 거실까지 가득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인가?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민석이한테 전화 안 받았어요? 최종 합격했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회사에 들어가게 됐다니. 청국장의 구수한 향기와 함께 그 기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33년 직장 생활을 하며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키고 딸은 대학원까지 보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한 순간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요. 퇴직 후 저와 아내는 그럭저럭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112만 원, 여기에 아파트 경비를 하며 받는 월 60만 원 정도로 생활했죠. 넉넉하진 않았지만 아껴 쓰면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무엇보다 퇴직금 5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둔 것이 큰 안심이었어요. 그게 저희의 노후 안전망이었으니까요. 민석이의 취업 소식이 들린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아들 민석이와 딸 수진이가 함께 오기로 했죠. 저는 그날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두 자녀가 다 잘 성장해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으니까요. 식사 자리에서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은 상담 드릴 게 있어서요. 저와 아내는 아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 긴장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뜻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요즘 전세 대신 월세가 많아져서 젊은이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가진 돈이랑 회사에서 받는 대출 합쳐도 3천만 원이 부족해요. 순간 머릿속에 퇴직금 5천만 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빛에서 기대감을 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그날 밤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민석이 전셋집 자금 좀 도와줄까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 퇴직금이 우리 노후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민석이가 취직한 회사가 워낙 좋으니까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퇴직금 중 3천만 원을 아들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해 전세금을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아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감사함을 들으니 저도 뿌듯했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은 회사 근처 역세권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집들이에 초대받아 갔는데 깔끔하게 꾸며진 아들의 집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은 특별히 유기농 꿀을 선물로 줬는데 제가 평소 목 건강을 챙기는 걸 알고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아카시아 꽃에서 채취한 황금빛 꿀이었습니다. 당뇨가 있는 저는 단 것을 많이 먹지 못하지만 조금씩 물에 타 마시면 목에 좋다고 해서 감사히 받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 수진이도 비슷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대학원 마지막 학기 등록금과 논문 준비 비용으로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이미 아들에게 3천만 원을 주었기 때문에 망설여졌지만 둘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남은 퇴직금 2천만 원도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퇴직금 5천만 원은 자녀들에게 모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두 자녀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자녀들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꼭 갖겠다는 말을 했고 저희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배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것으로 생각하고 집에서 소화제를 먹고 쉬었는데 밤새 통증이 계속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보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 아내는 담낭에 돌이 생겨 급성 담낭염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담낭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물었더니 약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 많이 줄어든 금액이었지만 퇴직금을 모두 자녀들에게 준 상황에서 갑자기 500만 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적금도 없었고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생활비로 남겨둔 얼마 안 되는 금액뿐이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수술 소식과 함께 병원비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에 빌려준 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아버지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어머니 많이 아프신 거예요? 많이 아프시진 않은데 담낭 수술을 해야 한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내가 지금 여유가 있으면 전에 전세금으로 빌려간 돈 중에 좀.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 돈은 전부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어서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거는 제가 빌린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아들은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것을 일종의 약속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들의 인식은 달랐던 거죠. 제 입에서 그래 알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설득할 힘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비슷한 설명을 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딸의 반응은 아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지금 논문 준비하느라 그 돈을 다 썼어요. 지금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겨우 생활하고 있어서. 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괜찮아 아빠가 다른 방법을 알아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아낌없이 준 돈이었지만 정작 저희에게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결국 저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며 알게 된 동네 사채업자에게 500만 원을 15% 이자로 빌렸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수술은 당장 이루어져야 했고 기다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아내의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입원한 후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퇴원 후에도 아내의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술 부위 통증과 함께 소화불량이 계속되었죠. 의사는 담낭 제거 후에는 소화 기능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더 자주 피곤해했고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비일과 함께 간단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아침 5시부터 2시간 동안 일하고 그 후 아파트 경비실로 출근하는 일정이었죠. 나이 67세에 이렇게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사채 이자를 갚고 아내의 병원비와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가끔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직장에서 승진 가능성이 보인다며 기뻐했고 딸 수진이는 논문 심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모의 어려움에 무관심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의 수술 후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른 아침 택배 상하차를 하던 중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큰 발작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무리한 육체 노동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시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한 것입니다. 병원비 청구서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약 3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사채로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또다시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더 이상은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소액씩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에게 50만 원, 다른 분에게 1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모아 겨우 필요한 금액을 마련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아파트 경비일도 계속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경비일을 그만두고 좀 더 덜 힘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 3일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급여는 월 약 60만 원으로 경비일과 비슷했지만
육체적으로 덜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아들 민석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놀란 마음에 웬일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신다는 소리를 이웃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확인하러 왔어요. 아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뭔가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두세요, 아버지. 그 나이에 밤에 일하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괜찮아, 여기 앉아서 하는 일이라 힘들지 않아.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그것은 20만 원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저를 걱정한다는 사실에 조금 위안을 느꼈습니다. 고맙다, 민석아. 하지만 아빠는 괜찮아. 이 돈은 내가 써. 아들은 억지로 돈을 제 주머니에 넣으며 받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빠르게 편의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퇴근길 왠지 모르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구걸하듯 돈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한때 5천만 원을 아낌없이 줬던 자식이 이제는 20만 원을 주는 것이 전부라는 현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일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 준 거잖아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후로 아들 민석이는 가끔 집에 들러 1,020만 원씩 두고 가곤 했습니다. 꼬박꼬박 달마다 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찾아왔습니다. 딸 수진이도 명절에 와서 비슷한 금액을 주곤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야 고맙지만 한때 총 5천만 원을 주었던 부모로서는 그 금액이 너무나 작게 느껴졌습니다. 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경제적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으로 받는 112만 원의 대부분이 각종 대출금과 이자 상환에 쓰이게 되었고 저희 부부의 생활은 점점 더 빠듯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동사무소에서 가져온 안내문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달에 30시간 활동하고 월 27만 원을 받는 공익형 일자리였습니다. 아내는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며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 후 건강이 걱정되어 반대했지만 아내의 결심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동네 복지관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7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저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주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단지 내 택배함 관리 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 6일 하루 2시간씩 일하고 월 48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건강에도 무리가 없고 시간대도 적당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는 각자의 일을 하며 조금씩 경제적 상황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빚은 남아 있었고 언제 또 건강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씨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저희와 비슷한 연령대였는데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들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계약이 끝나면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임대주택이면 월세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곳은 보증금 700만 원에 월세 15만 원 정도 된대요. 크기는 12평 정도고요. 이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저희도 임대주택을 알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 월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동사무소를 찾아가 임대주택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니 신청 후 실제 입주까지는 길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의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일단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지내던 어느 일요일 오후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 민석이와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곧 결혼할 지연이에요.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들이 연애를 한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결혼 소식이라니요.
저와 아내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지연이라는 여성은 상당히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인상이었습니다. 민석이보다 몇 살 더 많아 보였고 말투나 행동에서 제법 단호한 성격이 엿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급히 차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대화 중에 지연 씨가 회사 동료라는 것, 그리고 결혼 날짜는 3개월 후로 이미 정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단지 통보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해주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민석이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바빠서요. 그리고 결정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던 중 갑자기 지연 씨가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님, 결혼식 비용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황급히 우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연 씨는 표정 변화 없이 요즘 결혼식은 보통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각자 절반씩 부담하는 게 공평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5천만 원의 절반이면 2,500만 원. 현재 저희의 경제 상황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퇴직금 3천만 원을 아들에게 전세금으로 준 사실을 지연 씨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 그리고 내 전세금으로 이미 3천만 원을 준 것도 있고. 제 말에 민석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지연 씨 앞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그건 제가 나중에 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결혼식 비용이에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과 아들에게 이용당하는 것 같은 느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아내의 조언에 따라 손주를 보기로 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그래도 손주는 만나봐야죠. 다음 주말 민석이가 4살 난 손주 우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손주는 정말 귀여웠습니다. 까만 눈동자에 통통한 볼 그리고 해맑은 웃음. 처음에는 낯을 가리며 할아버지 할머니를 경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주와 함께 놀고 이야기하고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석이가 데리러 왔을 때 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또 올래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석이도 조금 미안한 표정으로 다음에 또 데려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손주와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다가 점차 2주에 한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은 힘들었지만 그 즐거움이 피로를 상쇄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주를 통해 아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석이는 손주를 데리러 올 때마다 조금씩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누었고 가끔은 작은 선물이나 음식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주를 돌보는 날이면 간식이나 장난감 비용이 추가로 들었고 이는 저희의 빠듯한 살림에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를 돌보던 중 갑자기 제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잠시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아내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고혈압으로 인한 일시적인 뇌허혈 발작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의사는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하며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석이는 이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의 상태를 물었고 의사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할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손주 돌봐주시다가 이렇게 되셔서. 저는 손을 저으며 아니다. 이건 내 건강 문제지. 우진이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병원비에 보태세요.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이 스스로 병원비를 돕겠다고 나섰다는 점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손주를 돌보는 일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석이는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와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만남이었지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제 건강은 약물 치료 덕분에 안정되었고 아내도 큰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했지만 딸 수진이의 꾸준한 도움과 정부 복지 지원으로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민석이가 평소와 달리 지연 씨 없이 혼자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손주가 잠든 후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제가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저와 아내는 긴장한 표정으로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받은 돈도 제대로 갚지 않고 어려울 때 도움도 드리지 못하고.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갑자기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후회하고 괴로워하는지 보면서 저도 깊이 반성했습니다. 민석이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매달 50만 원씩 부모님 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전에 빌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계속 보낼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민석아. 하지만 그 돈을 우리한테 주는 것보다 우진이 교육비로 모아두는 게 어떨까? 우리는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아. 민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제가 갚아야 할 빚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부모님 건강도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그날 이후 정말로 민석이는 매달 50만 원씩 저희 계좌로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아들의 모습에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민석이도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된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석이는 약속대로 매달 돈을 보냈고 이제 총 2,40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아직 600만 원이 남았지만 꾸준히 갚아나가는 모습에 저는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딸 수진이도 연구소에서 승진하여 더 나은 조건으로 일하게 되었고 얼마 전에는 결혼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수진이의 약혼자는 성실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고 저희 부부에게도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수진이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여전히 부모님을 챙겼습니다. 아빠, 결혼한다고 부모님께 소홀해지지 않을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 민석이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가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연 씨와 손주 우진이도 함께였습니다. 민석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안 드릴 게 있어요. 저희 부부는 궁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도 저희와 함께 사시면 어떨까요? 3층짜리 주택인데 1층은 부모님이 쓰시고 저희는 이 3층에서 살려고요. 너무 뜻밖의 제안이라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 씨도 미소를 지으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진이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방해되지 않을까? 민석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각자 독립된 공간이니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모실 차례라고 생각해요. 민석이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녀와 함께 살면서 손주의 성장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정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희 부부는 민석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과거의 서운함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딸 수진이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 걱정했지만 민석이의 진심을 확인하고는 오히려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빠, 민석 오빠가 이제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같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사 당일 온 가족이 모여 짐을 옮기고 새 집을 정리했습니다. 1층은 저희 부부를 위한 공간으로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이 갖춰진 독립된 구조였습니다. 심지어 작은 정원까지 있어 제가 좋아하는 화초를 가꿀 수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점차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는 손주 우진이가 뛰어내려와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지연 씨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거리감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저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연 씨의 부모님도 최근에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민석이는 약속대로 나머지 빚을 모두 갚았고 이제는 오히려 저희의 생활비를 보태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대신 손주 우진이를 돌보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진이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빠 어렸을 때 어땠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내 아빠는 어릴 적에 참 착했단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 말씀도 잘 들었지. 그리고 말을 이어가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였습니다. 좋은 기억도 아픈 기억도 모두 포함된 우리만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석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살짝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반성의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용서와 이해를 통해 관계는 회복될 수 있구나. 식사를 마친 후 민석이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전에 퇴직금 받아놓고 병원비 도와드리지 못했던 것. 너무 후회돼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민석아. 지나간 일이야. 중요한 건 지금이고 앞으로야. 그날 이후 저는 과거의 서운함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기억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74세 나이에 손주와 함께 살며 새로운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내도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딸 수진이도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으로 풍요롭진 않지만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를 깨달은 지금 저는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자녀에게 퇴직금을 주고 정작 자신의 병원비는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 너무 서글프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도 결국은 우리 삶의 일부이고 언젠가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큰 사랑과 희생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만큼 무조건적이고 깊은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